네, 안녕하세요.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데요. 여러분들 뇌리 속에 아직도 안타까운 정인이 사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안타까운 아동들의 사망이나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겪어지지 않도록 이제 공공화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 전환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그 특히 성남시는 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일찌감치 타지 자체보다도 빨리 이제 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 아동학대 예방 그리고 실제로 개입 그리고 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현장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나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변화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알아야 될 것들 중심으로 짧게 해서 알려드리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패널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 성남시장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먼저 각자 이제 소개하는 시간으로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은수미 성남시장 나오셨습니다. 간략한 멘트도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아동을 위한 도시,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는 아동 친화 도시 성남의 시장 은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선에서 아동학대 전담 수사관으로서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그 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이진원 APO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원 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아동은 본인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동학대에 관련해서는 신고 의무자를 이렇게 둬서 이런 아동학대의 징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분당 차병원의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에 계시는 백소영 교수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백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공공화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시스템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공공의 역할을 책임지고요.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민간의 전문기관으로서 사례 관리를 책임지는데요. 오늘은 경기 성남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박지연 팀장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 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박지연 팀장입니다. 작년 10월 1일자로 아동학대 관련돼서 이제 공공화가 진행이 되었고, 성남시는 이제 선도지역으로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저희와 협력적인 관계로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성남 지역을 관할하면서 아이들의 학대 피해 아동의 사례 관리, 상담, 그다음에 사건 처리 모니터링, 그리고 피해 아동의 심리정서적인 지원까지 사례 관리 업무의 전담을 도맡아서 지금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네, 다음은 시장님과 다른 패널님께 조금 송구할 수도 있지만 오늘의 주인공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아동학대 공공화 이후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서 일선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 조혜미 주무관님도 자리했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조혜미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부모님들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에서 17년 동안 기자로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미디어 혁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동학대 문제는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그냥 개인의 문제 아니면은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족 내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로 이제 여겨져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게 2000년 이후로 이게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이게 사회적 범죄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그러한 어떤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 20년이 흘렀지만 사실은 많이 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불과 우리 내리 속에서 사라지도 않은 정인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 문제는 그냥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 범죄인데 사회적 범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서 조금 변화를 더 빨리 이뤄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로서 좀 봤던 부분도 우리 은시사님께서는 일찌감치 좀 가정 문제, 우리 가정 문제, 복지 문제 특히 아동학대 문제는 대표적일 수 있는데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뭐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개인적인 계기는 여기서 한번 예,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많이 원했어요. 근데 그걸 하늘이 허락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을 지켜보게 되고, 정말 나는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사실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입양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주변하고 조언도 많이 하고. 하여튼 그 과정에서 정말, 모든 아이가 모두의 아이다라는 게 뭔가를 느꼈고, 아이가 행복하면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서요. 비록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제가 돌볼 수 있는 모든 아이에 대해서 제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언제나 힘껏 애써 보고 싶은 그래서 혹시 묘비명에 이 사람은 정말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뭐 이런 게 새겨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개인적 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동학대 문제가 이제 공공화로 이제 변화하고 달라지고 있는데 올해 초에 보면은 매우 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민법 개정이 됐고요. 이제 부모의 징계권이 없어졌다라고 해요. 자, 그 의미가 뭔가요, 박지연 팀장님? 징계권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징계권이 없어졌다고 하면은 이제 아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라 그 아이를 체벌과 훈육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부모들도 인식을 달리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제 시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성남시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올바른 훈육을,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는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종사를 하면서 굉장히 전문가인 척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제 가정 안의 울타리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로 봤을 때 저 역시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징계권 조항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곧 이제 40대 진입하는 그런 또래들의 엄마인데, 제 또래만 보더라도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은 맞을 수 있고, 아들은 좀 맞으면서 커야 되고. 왜 아들만 있는 그래요? 아들은 안 그러시는데. 저희 남편도 제가 네. 딸이 둘인데 아들이 둘이었으면은 정말 이제 맞았을 법한 일이다 할 정도 하는데, 그런 부모들의 인식이 변화돼야 되는데 일선에서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고 뭐 알리잖아요. 알리는데도 현장에서 이렇게 맞아요. 와닿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 느끼실 때는 어때요? 부모님들이 많이 체감하고 그런 거 알고 계세요? 전 몰랐어요. 거의 대부분 모르시죠. 징계권 대부분이. 폐지된 거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시는 것 같고, 예. 오히려 학생들이 아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부모님들은 잘 모르고 또 하시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아동이 알고 심지어 이제 신고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 또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하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 말씀은 드렸지만 좀 더 전문가적인 취지에서 그렇게 분담을 하게 된 무슨 좀 어떤 계기랄까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아보전이나 뭐 어떤 변호사님, 뭐 학부모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결국 모두가 하시는 말씀,
항상 했던 말씀이 아동학대의 90%는 집안에서 일어나는데 아보전, 그러니까 민간 업체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조사권이 없다. 그러니 최소한 조사, 이것만이라도 판단, 조사나 판단, 판정 이건 공공이 담당해라. 나머지 사례 관리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건 민간이 하는 게 맞다. 저는 저희 정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경찰관님들께도 감사드려요. 음, 초기에 다들 또 긴장하셨어요. 음, 저도 긴장했고, 그리고 이게 24시간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찰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저희 아동학대 공무원들도 처음 하시는 거 교육받고, 지금도 24시간 출동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학대했다는 이 건수는 훨씬 늘었어요. 그게 신고 건수가 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이 하다 보니 맞습니다. 신뢰가 커져서 그래서 어려움도 있을 텐데 정말 성심성의껏 해주셔서 진심으로 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공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과거에는 아동 학대가 사회적 범죄라고 하는 그런 제도적 변화가 있은 다음에도 이제 아이를 예를 들어서 훈육의 명분으로 많이 시쳇말로 조업했어요. 그래갖고 아이가 나가서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냐 당시에는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전담을 해왔으니까 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면 내가 내 가족 갖고 맞아, 하겠다는데 맞아. 니들이 왜 참견이야라고 하는 게 통상의 네, 그 맞습니다. 특히 학대나 행위가 벌어지는 행위자들의 어떤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민간이 아닌 공공이 강제권을 가지고서라도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인이 사건 같은 끔찍한 어떤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이 다시는 재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하지만 현장은 무지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 주무관님? 네, 저희 성남시는 2020년 10월부터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공공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대응 체계로 경찰과 함께 일을 수행을 하고 또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가족들을 조사하고 또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에는 보호계획을 수립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사례 관리를 연계를 수행을 하는 등 그 아동학대 조사 전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많이 달라졌나요? 지금 어떻게 지금 경찰은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아동학대 현장은 네. 전담 공무원과 함께 동행 출동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확립을 했고요. 공동 대응을 위해서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먼저 전담 공무원한테 신고 내용을 알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뭐 저희가 단독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전담 공무원이 먼저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다녀와서 현장 내용에 대해서 서로 전달을 해주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전달 역할을 하는 국가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이 있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현장 조치를 마치고 왔는데 이게 아동학대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뭐 그런 경우에는 통합 사례 회의를 열어서 아동학대가 맞는지 또 이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주는 게 적절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요. 또 시청하고 저희 경찰하고는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 포함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보 연계 협의체를 열어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로는 뭐 형사처벌이나 아무튼 뭐 부모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어서 이건 조치는 안 됐지만 그래도 관리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사건들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수사 없이 현장 종결된 건들이 많은데요. 이제 만나보면은 저희가 가족들을
그 아이랑 부모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형제들 얘기도 들어보고 다른 부모님들 얘기도 들어보면서 정말 가족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었고 대화할 때 어떤 게 좀 힘들었었는지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좀 각자 바라는 욕구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들어보면서 이 아이는 어머님 이거를 원했었다. 근데 어머님들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이제 진심이나 원래 솔직한 마음들을 전달을 해주면서 좀 화해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서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계속 반복되는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중간자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좀 해소가 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넘어가서 아동학대에서 어쨌든 그 학대 행위라고 하는 게 발생하면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입니다. 각각 뭐 방임의 문제도 연결될 수 있지만 아동이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 피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나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일반 분들도 아실 필요가 있고 현장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이제 또 궁금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우리 백 교수님, 그 아동 학대로 인한 징후나 어떤 이런 사례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선은 저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라서 이제 응급실에서 많이 보는 하나의 케이스들은 대부분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학대 아니면 의료적인 방임, 이제 치료를 안 하겠다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라든지 생길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좀 의심되는 소견들을 보면 진술에서 보호자가 이제 어떻게 다쳤다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지나고 다시 물어봤을 때 진술이 번복된다든가 아니면 진술한 내용하고 그다음 아예 검진했을 때 그게 완전히 다른 부분. 예를 들면 뭐 잠깐 콩하고 다쳤다고 하는데 CT를 찍어봤더니 뇌출혈이 확인된다든가 이런 확인됐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아예 다친 소견하고 완전히 다른 신체적인 소견이 있을 때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검진 속에서 특별한 거는 2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큰 뼈들, 그러니까 다리뼈라든지 팔뼈 같은 경우에는 큰 뼈들이 다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경우 이제 골절이 생긴다든가 잘 생기지 않는 부위의 골절들, 예를 들면 뭐 날개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아이가 되게 갑자기 호흡이 없거나 심장이 멎었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하게 됐을 때 되게 세게 누르거든요. 그래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유연하기 때문에 뼈가. 근데 갈비뼈 있는 부분에 다발성의 골절이 생겼다. 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아동학대 의심이 돼서 신고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멍이 들면 황하고 부딪혔을 때 그때부터 이제 퍼렇게 멍이 들다가 뭐 붉게 좀 변했다가 뭐 노란색으로 색깔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노란빛을 띠는 경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돼야지 노란빛을 띠는데 그런 이제 멍이 시기가 다른 멍. 지금 다퉜다고 왔는데 노란빛을 띠고 파란빛을 띠고 이런 멍들이 여러 군데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여러 차례 다른 시기에 맞은 구타에 관련된 학대 징후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화상의 경우도 독특한 이제 모양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뜨겁거나 물에 데였을 때는 그 부위에 이제 화상이 보이는 경우인데 뭐 모양이 특이하게 장갑 모양이 있다든가 양말 모양의 화상 모양. 예를 들면은 그런 거는 대부분 뜨거우면 당연히 사람이라면 피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가해를 하는 경우에는 팔을 붙잡고 이제 뜨거운 물에 넣고 있는 상태로 유지되면 그 선까지만 이제 화상이 되는 거죠. 그런 모양이 있을 때 그냥 일반적인 화상이다라고 보지 않고 이게 학대의 징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아까 이진원 APO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버지한테 맞았다. 그거에서 이제 응급실에 많이 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연히 신고를 본인이 진술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이들의 경우에 본인의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나이대에는 있을 때는 아이들과 보호자의 관계를 유심히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보통의 정상적인 발육을 했을 때 키 몸무게가 너무 안 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위생이 너무 불량하고 이제 시기에 추운데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온다든가 이런 아이들 보면은 이제 방임이나 이제 유기 될 수 있고 아기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때 이제 신고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뭐
명확하게 증거를 이제 병원에서 봤을 때 보기가 쉽진 않지만 저도 이제 의료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증후가 있으면 아동학대일 수 있으니까 꼭 신고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를 한 가지 좀 신고 의무자 입장에서는 그 신고를 해서 의무를 다하는 건데 세상에 의무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뭔가 좀 얻어가는 것도 있어야지. 내가 뿌듯하게 뭔가를 드렸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신고 의무자로서 내가 기여를 했는데 뭐를 받고 싶으세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신고를 하는 거는 가해자의 이제 처벌을 바래서 의무자들이 신고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아이가 되게 안전한지가 되게 궁금한 거라서 신고를 했을 때 사실 가장 저희한테 뿌듯하게 다가오는 게 뭔가 선물 같은 거라면 그 아이가 향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개인정보 때문에 연락하기 쉽지가 않은데 사실 만약에 신고가 들어갔을 때 그냥 저희 단체, 그러니까 신고자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병원에다가 얘기를 답변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안전하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정도만 좀 알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의무자로서 당연히 느끼는 그런 감정들 때문에 당연히 다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 충분히 더 보답이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지원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신고 의무자는 물론 의료진만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랄까 그리고 이제 일선의 학교, 교사 그리고 이제 기관에 속한 이제 뭐 장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또 신고 의무자세요. 어떻게 다른 기관이나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현황이나 그분들의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에서 혹시 그 팀장님이나 조혜미 주관님이 추가해서 말씀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다른 신고 의무자의 애로사항이랄까 뭐 관련한 케이스로. 의료진만큼이나 많은 애로사항을 가시는 게 교육기관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기관은 아이들을 매일매일 직접적으로 보시고 모니터링 하시는 기관이어서 저희랑 되게 협력적인 관계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아이가 등교하지 않아서 교육적 방임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왔는데 진짜 계절에 적합하지 않은 의복을 입고 있다거나 아니면 얼굴이나 몸에 상흔이 있다거나 그래서 실제로 되게 재미있었던 게 여름에 신고율이 많아졌다가 겨울이 되면 학교 신고가 줄어들고 학기 중에 학교 신고가 늘어났다가 네. 방학이면 학교 신고가 줄어들거든요. 음. 네, 왜냐면 옷이 두꺼워지면 아이들의 상흔이 보이지 않으니까 신고가 줄어드는 거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한 커플 한 커플 이제 옷이 얇아지면서 이제 노출되는 부위가 많아지면 교사들도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하게 되시고 그래서 신고로 이어지는 부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신고 의무자로서 보호를 받으면 좋은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또 민원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다른 형태로 또 피해를 입기시도 하시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이제 학교에서 주시는 말씀도 여기 의료진하고 동일하세요. 아이 안전과 관련해서 그게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신고를 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사례 판단이 돼가지고 저희 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하게 됐을 때 가정이 변화되거나 아이의 안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거나 했을 때 그런 피드백들을 드리면서 이제 아이를 같이 모니터링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신고 의무자지만 그래도 아이가 이렇게 안전하고 이전과는 달라진 가정의 형태를 봤을 때 되게 좀 그래도 내가 이 일을 잘했구나, 네. 신고하길 잘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시장님이 좀 메모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이게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 일단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공공과 이제 민간의 역할 분담 말씀도 드렸고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새로 생겨서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사례 현장의 조사 그리고 그 사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이제 관리를 해 나간다면 과거에 그 모든 걸 통합해서 이제 하고 있던 것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인데 지금은 이제 사례 관리 영역으로 조금 이제 특화해서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공공화의 개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민간기관이죠. 굿 네이버스하고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함께 관여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좀 전반적인 좀 사안에 대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뭐다라고 좀 시청자들이 좀 편하게 알 수 있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 민간에서 이제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형태고요. 지금 경기 성남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 위탁하고 있는 법인은 군 네이버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관련해서 이제 아동 권리 교육이라든지 아이들 보호라든지 아이들 관련한 이제 전반적인 사업을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토종 단체로서 지금 30년의 역사를 가진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한 50% 정도의 운영 위탁을 굿네이버스 법인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실 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노하우라는 게 법인 안에서도 이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종사자로서 근무하는 그 시간만큼의 노하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 현장이 저희가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민간에서 20년간 운영을 하면서 너무 그동안에 이 전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가 계속 육성이 돼야 되는데 근속 기간이 짧지가 않고 위협을 느끼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성정하기 전에 이제 직원들이 많이 이제 중독 탈락해서 이제 그만두거나 저희 이제 법인 안에 다른 사업장으로 계속 신청해서 옮긴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고 이제 조사의 영역을 이제 공공에서 하시면서 저희는 조금 더 그 부분에 이제 무게와 짐들이 조금은 이제 가벼워질 거라고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이제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이 중심인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를 지키는 울타리는 사실 근본적으로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한 개입을 하고 어쨌든 재학대를 예방하자. 그리고 아이가 가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사례 관리를 하도록 계속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고 있고 가정 내에서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례 판단이 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다른 아이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가 돼서 아동학대로 사례 판단이 됐을 때 저희 기관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인연은 아닌 건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해야 되고 달라져야 될 시점에 저희를 만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환이 돼서 이제 저희 기관으로 의뢰가 됐을 때는 저희는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이 가정을 만났을 때 처음 해야 되지? 그걸 첫 만남이라고 하는데 이 가정에 저희가 약속을 잡고 들어가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해야 될까가 가장 중요해요. 그 고리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 상담을 할 건지를 이제 대상자인 어떻게 보면 부모와 아동과 계획을 하고 그런 상담들을 지속함으로써 변화를 관찰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례 관리의 마무리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앞단의 첫 만남을 우리가 어떤 대화로 시작해야 되지?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이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가 잘 되지가 않으면 사실은 이 과정의 첫걸음이 잘 안 떼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공공화 이전에는 저희가 조사도 하고 또 이어서 사례 관리도 하다 보니까 이 조사 이후에 넘어왔을 때 같은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애로사항도 있고 거부감도 좀 많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영역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조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청에서 진행을 하셨고 어쨌든 저희 기관으로 의뢰가 돼가지고 저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우선은 지금 상황이 괜찮으신지 그리고 뭐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지 그러면은 저희는 사회복지 종사자잖아요. 그럼 저희의 기준은 이만큼 높아요. 근데 이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그 수준들이 있으시거든요. 저희는 이만큼인데 어머님, 아버님하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괜찮겠어? 근데 서로가 다 괜찮대요. 그러면 요걸로 목표로 잡고서는 상담이나 실천들을 해나가는 건 거죠. 그것들을 이제 해결 중심의 사례 관리라고 하고 가족 안에서의 긍정적인 요소나 강점을 자꾸 발견해 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족 안에서 나누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이라는 틀 안에 모여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게 사례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재학대가 예방이 되는 건 거고 가족 기능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차분하지만 이게 진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전문성들이 필요한지를 매우 잘 설득력 있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제 워딩으로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결국 국가의 지금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은 공공화의 요체는 개입과 지원인 것 같아요. 개입 부분은 우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께서 주된 책임을 가지고 이제 실행해 주신 거고
지원이라고 하는 역할을 이제 민간기관인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이 해오고 있는 건데요. 그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점, 사실은 어떤 그 가해행위나 이런 걸로 해서 조사를 받고 이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매우 불쾌하고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일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 분들을 상대로 만나서 뭔가를 대화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일상에서의 아동학대 사례들을 보면요. 일단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성적 학대, 마지막으로 방임.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실제로 통계들을 보면 정서적 학대가 개입돼 있는 복합적인 아동 학대 케이스가 제가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70% 정도가 되더라고요. 결국 정서적 학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학대 유형이든 딸려가면서 이제 그게 좀 과해지면 신체적 학대로 나타나거나 성적 학대 또는 이제 방임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일상에서의 정서적 학대, 이 부분이 사실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성남에 계신 부모님들을 책자와 관련해서 만나 뵙고 말씀들을 나눴는데 사실은 아이들을 기르시면서 일상적으로 말 안 듣잖아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조금 더 지나가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좋은데 아이가 거기에 따라오지 못할 때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제 끌어오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들이 좀 과해지면 그게 언제든 정서적 학대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실제로 현재로서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준들이 높아지니까. 일상에서의 정서적 학대 신고 사례나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주무관님? 정서학대로는 많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 예로는 부부싸움에 노출되는 것도 정서학대에 해당이 되고 또 아이들한테 욕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들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서로 같이 욕설을 하는 부모들랑 아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정서학대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싸움에 노출되는 것도 하긴 큰 피해겠네요. 네, 저희도 사례 관리를 하다 보면은 네네. 실제로 이제 판단된 사례 중에 부부싸움에 노출이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신 거예요. 근데 현장을 나갔더니 이제 어머님은 아이하고 이제 막 다른 공간으로 대피를 이제 아빠가 음주 후에 이제 주치하면서 폭력을 행하려고 하니까 피하셨고 이제 어머님의 어머님은 아빠가 이제 자기를 위협하고 때리려고 하고 과거에도 폭행이 있었지만은 아이를 건드린 적은 없다. 아이한테 행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조사 과정에서 이제 아이는 정서학대로 또 판단이 돼가지고 저희 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심리 검사를 하고 이제 그런 상담들을 좀 지원을 해드리고 한 케이스도 있었고, 이제 저도 학부모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놀라는 게 학원을 많이 보내도 정서적 학대. 이게 저희가 이제 성남시가 이제 교육 욕구가 높으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서울의 유명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학원가로 인해서 아이들을 정말 풀 스케줄로 세워가지고 또 그렇게 인솔 하시고 헬리콥터맘처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아이는 그거를 이제 원치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부모는 계속적으로 스케줄 체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설이라든지 폭언들이 발생을 하고 그거를 이제 청소년인 경우는 이제 자기가 그걸 감당 못하면 아이가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그런 부분들로 계속 재신고가 이루어진 가정이 이제 성남 시내에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이 의사에 따라서 이제 학원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신 케이스도 다 있는데,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학원을 그렇게 아이가 원치 않는데 많이 보내는 것도 정서적 학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 패널의 입장을 떠나서 그냥 아이를 길러보셨거나 우리 사회에 이제 아이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가 좀 더 잘 돼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런 것도 아동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변에서 만약에 네. 봤을 때. 예. 많이, 그러니까 뭐 저야 병원에서 워낙 환자를 소아만 보기 때문에 보면 그냥 많은 얘기를 하시고 가시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고 가시는 이유는 되게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응급실에서는 그 뭐 저는 신고 그 의무자 대표 나왔지만 병원에서 보는 경우에는 한마디만 하면 되게 마음이 풀리시거든요. '아 되게 힘드셨구나.' 그러니까 막 계속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양육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많이 얘기를 하고 가세요. 근데 그걸 좀 쪼끔이라도 공감해 드리면 훨씬 더 마음을 풀고 가시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가 잘 되는 방향에 대해서 쪼끔 더 이제 지시를 내리거나 어떤 방향을 가리켰을 때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아마 그러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즘에 생각해 보면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만이 진짜 성공하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요즘 친구들 얘기하면 다 워라밸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호자 입장에서 그냥 아이가 이제 본인의 소유물이라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 새끼니까 내가 알아서 해.' 이런 마음이 기본 가닥이 있으면 뭘 해도 사실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걔를 개인적인 아예 분리되어 있는 인간체로 보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사랑을 하고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모든 시간과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얘를 키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잘 자라게끔 만들어 주시는 결국에는 보호자는 조력자일 뿐이지 걔 인생을 다 이제 죽을 때까지 책임져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되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해야 이제 분리가 좀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야지 아마 학대라든지 정서적인 학대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내가 뭐를 하게 되는 상황을 조금씩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모님의 양육의 어려움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항상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이제 유교적인 그 사상이라든지 아이에 대한 소유욕 같은 것들을 많이 분리시켜야지 아이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는 좀 더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백 교수님께서 차분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에 대한 어떤 인식의 문제랄까 이런 분들 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전문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저희가 이제 저희 세대가 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아이가 초중 고등학교였을 때 이렇게 친구 모임을 가지잖아요. 24시간 아이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어느 학원 보내고 얘는 몇 등이고 얘는 뭐 미술을 잘하고 한참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가끔 그럼 아이가 행복해? 혹은 그럼 너 삶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이제 대답은 너는 애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사실은 그때는 굉장히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참 힘들구나. 부모들도 되게 힘들다. 이 경쟁 사회니까 계속 아이들을 경쟁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한 거기에 막 진심 전력을 다 쏟고 그게 자기 삶이야. 맞아요. 아이 삶이 아니라 자기 삶이에요. 그 아이 삶이.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0년쯤 후에 지금 그 아이들이 결혼하고 애도 낳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엄청 정서적인 갈등들이 대부분 있었어요. 저희도 얘기를 하면 서로 고통스러웠고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제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러니까 과했다.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이 자기 길을 잘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 혹은 아직도 갈등이 오래 가더라고요. 해결이 안 됐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 눈높이가 맞았던 거다라는 그 당시는 정말 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너는 애가 없으니까 그렇게 쉬운 얘기를 하지 그게 되냐?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린 그런 얘기들을 서로 좀 나눌 필요가 있다. 아이의 삶이야.
아이가 행복해야 돼. 그게 네 행복인지 아이 행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전심전력을 했고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네 행복이지 아이 행복 아니지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거든요. 그렇지. 근데 결국 우리는 아이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게 좋고 저는 그 아이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제 친구의 아이들은 그 아이가 편하고 행복하게 자랐을 때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무슨 행동을 해도 그 아이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거 알았을 때 평범하지만 되게 행복한 친구로 자라나서 지금 뭐 결혼을 하거나 자기를 갖거나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저희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는 믿음이 안 깨진다는 거. 부모와 아이 간의 믿음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도 내가 가장 힘들 때 무조건 지지해주는 나의 모습 그대로 지지해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저 그래서 좀 부모님들도 힘내셔라. 이 경쟁 사회에서 정말 많이 힘드셨는데 아이하고 믿음이 있으시면 그 아이는 잘 크는 것 같아요. 결국 아이의 몫이 또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저는 비전문가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역시 그 엄마의 감수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전문가 수준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또 한 번 배우게 되는데요. 정말 좋으신 말씀 같아요. 그 심리학계에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까 강점, 관점도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나 아무리 겉으로는 잘못돼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학대가 벌어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아이가 어떻게든 그 부모하고 매 순간 그렇게 끝도 없는 고통 속에 괴로웠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부모니까 뭔가를 또 제공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그 학대를 하는 부모 또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 대해서 그 부모는 부모가 아동이 의지하는 동아줄이라고 한다면 보통의 가정들이 탄탄한 동아줄을 아이가 쥐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학대하는 부모는 썩은 동아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썩었어도 동아줄이에요. 아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유일한 어떤 수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학대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화에서 개입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원의 문제 그리고 이 원 가정을 복원하는 문제가 또 더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각도로 이제 아동학대의 예방 시스템, 사회의 그런 어떤 전체적인 변화, 그리고 그동안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각 주체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것도 많이 말씀들을 나눠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말씀 나눈 것들에 대해서 각 전문가님 패널 그리고 시장님께서 한 말씀씩 하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일단 토크쇼의 기본적인 어떤 시간을 오늘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 뭐 순서 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실까? 아니면 그냥 끝에도 쭉 하실까요? 네. 일단 저희도 조사를 나갔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울고 아이들도 울기 때문에 이제 저도 같이 울까 봐 이렇게 많이 참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가정에서 많이 힘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좀 부모님들은 자기도 어렸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을까?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까? 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아이의 시각에서 아이의 감정을 좀 읽어주시면서 천천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담 공무원과 함께 아동학대를 대응하는 일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기회에 아쉬운 점 좀 보완을 위해서 한번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일을 할 때 같이 현장에 나가서 함께 공동 대응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뭐 근무 일정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이 현장에 나가 있는데 다른 신고가 들어와서 또 동시에 나갈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동행 출동을 못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뭐 전담 공무원과 또 경찰,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 원팀을 구성해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공동 대응팀을 한번 만들어서 사건 신고 초기부터 마지막에 사례 관리까지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전담 공무원이 사후 조사가 굉장히 필요한데 보호 조치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현장에서만 조사권 또 그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장에 종결이 된 후에 사후 조사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다 보니까 부모들 특히 가해자들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사후 조사를 거부한다거나 또 방해할 경우 이런 경우도 좀 뭔가 제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게 아동의 그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나온 얘기 중에 방금 말씀하신 공동 대응팀의 구성이라든가 혹은 이 신고한 사람을 더 보호한다거나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좀 강화시키거나 이것은 저희 같은 정치인들이 해야 될 적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좀 더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좀 미안하고 송구하게 생각하는 게 작년에 우리나라가 OECD 자살 1위 나라예요. 그래서 자살자가 13,200명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구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구조가 40대 이상은 줄었어요. 근데 10대, 20대, 30대가 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통계를 본 그날 밤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혼잣말로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나요?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작년에 또 우리가 사망자가 30만 한 5천 명 정도 됐는데 출생은 27만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이고 아이들이 중요하고 뭐 더 낳아야 되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애들은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이 1위가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부모 세대로서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송구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주신 말씀들 잘 담아서 더 노력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10대 친구들이 더 살아봐야 되겠다. 이거 사는 거 재밌네. 어른 돼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들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세로 사회잖아요. 너무 경쟁이. 그걸 가로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더 노력하겠으니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힘내십시오. 항상 미안합니다. 부족해서.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신고 의무자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자리에 앉아 있게끔 되었는데 되게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냥 아동학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하는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신고가 단순히 그 가정을 파괴하거나 그다음에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가정 환경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작은 파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시겠지만 사례 관리하시면서 좋은 환경을 변경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신고자가 그 어느 정도의 신고를 그 당시에 아이 초반에 신고하면 그 이후에 아이의 환경이 변경되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훨씬 더 좋은 가정에서 진행돼서 성장해서 성인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무자들은 열심히 신고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신고 의무자들이 잘 신고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잘 구성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크고요. 앞으로도 병원에서도 열심히 그 의무자로서는 역할을 다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부 맞고 자란 세대잖아요. 그런 말씀을. 저기 일상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치다 보면 꿀밤 한 대 쥐어 받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가 정말로 건강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완전 형태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순간의 한때나 체벌은 아이의 자존감을 결국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교육의 효과보다는 그 아이한테 미치는 저소성의 악영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간의 그런 충동을 억제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정말 제대로 긍정적으로 강점, 긍정적인 요소를 보고 실패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 같은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육,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페인의 아동학대 예방 광고가 있는데요. 그 광고는 특수 잉크로 제작을 해서 어른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냥 멀쩡한 아이가 있어서 그냥 평범한 그냥 그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130cm 정도 신장의 아이의 눈에서 보면 시퍼렇게 멍이 들고 입술은 부르튼 아이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하는 연락처가 나온다고 해요. 이 광고가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들께 좀 와 닿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원래 이거 처음에 해달라고 광고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지침 여러 가지 그것에 맞춰서 그 안전하게 촬영하였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성남TV 유튜브로 나가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성남TV 만드는 제작진에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동학대 토크 콘서트 함께 해주신 패널, 그리고 이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